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저녁 마지막 유세에서도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회 앞 여의도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광장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구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지막 총력전 얘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빛의 혁명을 완수해서 내란을 종식하자면서 여의도에서 파이널 유세를 펼쳤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내일 진실이 거짓에 승리할 것이다 라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대구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우선 이 마지막 총력전 유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 후보들 입장에서는 투표일을 하루 남겨두는 마지막 지금 이 순간에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동선을 각자 입장에 따라서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빛의 혁명의 시작과 완수 시점은 여의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사실 여의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번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를 이겨낸 곳이 여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응원봉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것도 바로 여의도였습니다. 그런 여의도의 빛의 혁명의 장소를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선택한 것 자체가 이번 조기 대선이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환기시키고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한 지역에 좀 의미를 많이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 투표율이 좀 낮았었기 때문에요. 지금 본 투표에서 누구를 찍을지를 아직까지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국토 종단 유세를 오늘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주에서부터 부산, 대전, 대구, 서울까지 올라온 국토 종단 유세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후보들에게 유권자에게 다가가서 내가 꼭 적임자다, 나를 뽑아달라 호소하는 그런 마지막 유세를 펼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가지고 악재가 좀 많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유시민 이제 작가가 했던 발언, 여성과 노동자 학력 차별, 비하 발언 이런 것도 있었었고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 그동안 이제 상습 도박 얘기만 나왔었지 도박 금액의 규모가 얼마 있는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도박 규모가 무려 2억 3천만 원이나 되었었고 이 돈이 특히 20대 말의 청년, 무직 청년으로서 과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부모의 증여냐 아니면 제3자에 의한 부정한 어떤 수입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도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어떤 소식이 있는지 또 어떤 의혹이 나오는지 다 살펴보고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가장 적임자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심리가 있어서 아마 본 투표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21대 대선을 단 하루 앞둔 오늘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까지의 판세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는 끝까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내일 투표장에서 어떠한 후보를 선택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 각 선거 캠프에서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김문수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선거 전략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부분 좀 많았던 부분이 아마 이번 선거 결과라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그리고 네거티브 공세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말고는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21세기 대한민국, 내란 종식 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보였던
없다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이러한 모든 모습을 살펴보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깜깜이 기간입니다만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우리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완전히 붙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 토요일 정도로 해서 골든 크로스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시민 작가가 했던 여성과 노동자 그리고 학력 차별 그리고 심지어는 김문수 후보에게 그냥 할배라고 하면서 노인 비하 발언까지 했었거든요. 사실 DJ 전 대통령이 출마해서 대권에 당선됐을 때가 언제냐면 김문수 후보보다 나이가 더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력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또 성과가 많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진영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할배라면서 노인이라 비하하고 또 DJ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한다, 경험이 많다라고 이렇게 내로남불하는 모습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노인들에게 분노를 자아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골든 크로스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뒤집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평가 나온 이유가 아들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아들이 2억 3천만 원이라는 것도 과연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느냐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터진 게 뭐냐면 지지 사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미 검사 사칭, 총각 사칭 등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처음으로 지지 사칭, 더군다나 해외에 있는 유명 인사가 자신을 지지했다라고 하면서 사칭했는데 오늘 그 당사자가 TV에 나와서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들이 계속 악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지난주 말에 이루어진 골든 크로스가 상당히 벌어져서 아마 내일이면 더 큰 격차를 만들면서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이슈들 저희 뒤에서 조금만 더 깊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후보들의 오늘 마지막 유세 내용 좀만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경기 하남,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서 여의도 공원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또 김문수 후보는 제주에서 출발해서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서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경부 상행선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한국공학대를 찾은 후에 경북 경산, 영남대,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일대에서 유세를 펼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날 일정들에 담긴 의미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상당히 이전의 기간 동안 보여줬던 후보들의 일정에 비해서 많은 곳을 단기간에 좀 빡빡하게 다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지금 김문수 후보랑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조사에서 뭐 골든 크로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 중에 인용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골든 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자체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에 그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마지막 최종 유세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 유세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유세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유세 행정을 옮겼어요. 가장 강행군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징적인 곳은 앞서 말씀드렸던 빛의 혁명이 시작되고 마칠 수가 있는 여의도라고 하겠지만 그 전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가장 먼저 정치인의 꿈을 키웠고 성남시장을 꿈을 이뤘던 성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성남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도 상대원 시장에서의 그런 연설, 가슴 뭉클한 연설이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회자되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성남 유세 현장에서 본인이 왜 정치를 꿈꿨으며 어떠한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심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연설과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뭐 국토 종단 유세를 하면서 강행군을 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제주에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 제주 4.3에 대해서 공산주의의 발로 권한 그런 폭력 사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이 어떠한 입장인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또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아마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런 모습 자체가 김문수 후보가 진정성 있게 지금 국민들을 대하고 있는 것인가? 유세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4.3 유족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가 수반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가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사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문수 후보의 본인의 입으로는 사표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여러 선거 캠페인 중에서 사표 얘기를 하신 분들은 계셨지만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선거를 하루 남겨두고 이준석 후보의 표를 던지는 것은 사표라는 식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자체가 물론 강행군을 통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지금 막바지에 치달은 대선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얼마나 조급한지를 스스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대변인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주로 이제 학식 먹자 캠페인을 해가지고 대학교 학교 식당을 찾아가면 청년들과 만나는 것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준석 후보는 어떤 대권에서 또 당선 목적보다는 이참에 청년들의 표를 확실히 얻어가지고 나의 지지 기반을 확실히 다지자. 그게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학식 먹자 캠페인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본인은 이제 양측이 결국은 대선 이제 투표 날이 되면은 결집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본인도 아마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넘으면은 선거 비용의 절반 정도를 보전받을 수 있지만 아마 절반도 보전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한 자릿수 정도 지지율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굉장히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기회에 청년들에게 확실한 지지층을 얻는다 그러면 차기라든가 차차기에 또는 차차차기에 대선에 도전해서 한번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발판한 다지를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겠는가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는 지금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본인이 이제 성남시장도 했었고요. 경기도지사를 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성남시장에서 성과가 썩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성남 공공의료원인데 성남 공공의료원의 적자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매년 4,500억의 적자가 나고 허가받은 베드 중에서 30%밖에 가동이 안 돼요. 그리고 의사도 찾아오지도 않고 환자도 찾아오지도 않는 병원이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남 공공의료원의 적자가 1,500억이 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남시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성남시 시민들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정치의 시작을 성남시장에서 시작했다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과연 본인 뜻대로 맞춰질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본인이 성과를 많이 냈다고 이것저것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웨이브파크였는데 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한 핵심 레저 시설이 결국은 뭡니까? 공실률이 87%라는 아주 엄청난 실패작인 것이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공 배달 앱이라는 것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60만 명이 회원으로 있다가 지금 그 절반도 회원이 아닙니다. 매년 60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손을 대면은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는 수사를 받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게 이어졌었기 때문에 아마도 수도권에 돌면서는 이런 부분들 본인은 좀 강조하면서 좀 내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돕고 싶겠지만 아마 이렇게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수도권에서 얘기할 때마다 오히려 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뤄낸 게 뭔가 성과가 뭔가 좀 의문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TK와 PK에서 지금 본투표에 참여하겠다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수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한 표라도 최대한 끌어와가지고 TK, PK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투표율이 한 80%가 넘는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아마 김문수 후보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K에 PK에 집중했었고요. 또 다행이라고 말씀 이제 들을 수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과 울산에 또 지지 유세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돌면서 또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전임 대통령들한테 다 지지를 받고 있고 각각 이제 주요 텃밭이라는 곳을 다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상승세가 굉장히 높다. 내일 아침 되면은 이런 무서운 상승세로 인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투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오늘 성남을 찾은 이 후보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이곳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낸 곳입니다.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사회 변화를 일궈낸 곳입니다. 저의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약속드립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경제 상황을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개혁보다 민생을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배경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 물론 내란 종식과 함께 민생 회복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던졌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 운동 기간 중에 많은 국민들을 접하고 만나고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마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제 파탄에 대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사실상 1호 입법 지시로 비상대응 경제 태스크포스를 TF를 구성하겠다는 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죠. 예.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비상경제를 이런 시국을 극복하는 것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란 종식이라든가 개혁하는 그런 법안들을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세요. 하지만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은 민생 경제를 다루고 감당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개혁보다 민생, 경제 회복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는 것 어떻게 듣고 계세요? 아마 내일 투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개혁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 또 갈등이 있는 거고, 또 피로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보다는 이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딱히 그렇게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거 다음 날이죠. 6월 5일에 민주당은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요. 이 임시국회 소집한 목적이 그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재판 중지법이죠. 그리고 대법관 증언,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이 세 개의 입법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 감옥 가는 일을 없애게 만드는 것, 이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대선이 끝났는데 바로 다음 날 임시국회 열어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거,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감옥 가는 리스크, 이거를 줄이는 거에 가장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민생과 경제 이런 순서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는 후보거든요. 그래서 바로 민생과 경제에 돌입해가지고 통상 문제라든가 또는 외교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최고 적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유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시 한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 김문수가 집권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지 못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도구와 시대적 사명에 맞게 국정 운영의 근본부터 바꿔서 국민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선두에 내세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중도 무당층에 대한 소구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중수층이라고 하는데요. 중도층을 지금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 이 게임이 사실은 대선에서 다 결정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제 승패의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김용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정되면서부터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기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계엄에 대한 사과 발언을 했었고요. 또 그동안 있었던 어떤 불평에 대해서 정식 취임한 다음에도 사과를 했었고 이후에는 김문수 후보가 여러 번 사과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내일 투표가 있기 전에 사과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충격을 줘서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를 이끌 수 있고 민생을 이끌 수 있고 청렴한 후보는 김문수인데 만약에 계엄에 대한 입장 때문에 조금 이제 투표하기에 망설여진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나를 찍어달라 그런 호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최종 요새는 어떤 전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에 소구하기 위한 그런 연설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건지는 아마 좀 살펴봐야겠죠. 지금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처음 있는 사과인 것 같아요. 지난번 사과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계엄으로 인해서 입게 된 피해와 국민적 불편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과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더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겠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절연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국민의힘 후보로서 한때 집권 여당의 그 당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보여줬어야지만이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에 대한 진정성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발언은 없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중도층 입장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바라보는 중도층의 입장을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 최근에도 살펴보게 되면 황교안 전 총리가 사퇴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후보들, 뭐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들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단일화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단일화에 사실상 비텐트라고 하면서 모여든 분들은 자유통일당 후보라든가 아니면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중도층이 봤을 때는 극우이자 그다음에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동조 세력에 불과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번 대선 선거를 마무리 짓는다는 자체가 과연 중도층이 봤을 때 김문수 후보의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의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골든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해석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골든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사실상 여론 지지율이 역전이 되었다라든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추후에라도 이런 관련된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건 선거법상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 기간 동안에 대역전극을 기대한다라든가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변동 사항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예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의 자녀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유시민 작가에 대한 그런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지지율의 역전을 불러일으킨다든가 아니면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중도층이 보수 김문수 후보에게 더욱더 많은 표를 줄 수 있을 것이라든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모든 이슈는 사실상 지나간 이슈이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이슈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리긴 했었지만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이재명 후보의 그 선대위에 어떠한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단지 민주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란 이유만으로 이 모든 책임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 덮어씌우는 자체가 정치 공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정책과 여러 가지 그런
정책과 정치, 그다음에 주장을 아마 많은 여성분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이런 네거티브 공세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거티브 공방 이야기를 하셔서요.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 논란 마지막 토론회에서 불거졌었죠. 또 말씀하신 이 유시민 작가의 설난영 여사 관련 발언도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렇게 선거 막판에 각종 이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성과라든가 역량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고요, 비전, 그러니까 공약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후보들이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방송에 보도되는 거는 이런 공약이나 정책 비전보다는요, 상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할 때 이때 더 방송이라든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고 간단하고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지나간 이슈라고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좀 유시민 작가가 설날 여사에 대해서 지나간 이슈라고 말하는 것은 좀 굉장히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설날 여사는 지금 김혜경 씨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인생을 살아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1,500명의 노조원들 대표한 노조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옥에 있는 동안 어린 딸과 함께 옥바라지도 하면서 경제 활동을 또 혼자서 다 맡았었습니다. 서점도 했었고요. 또 이제 본인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타가서로 운영해가지고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라든가 다른 일을 하는 여성들에게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지금 형태의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초기에 일찌감치 시작해서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설날 여사가 없었다라면 오히려 지금의 김문수 후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 맞겠죠. 그런데 그거를 유시민 장관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무슨 김문수 후보 서울대 나온 김문수 후보를 잘 만나 가지고 무임승차 가지고 팔자가 좋아졌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절반의 유권자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시민 씨는 민주당에 있는 빅스피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시민이나 민주당의 뜻이다.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뜻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현재 김혜경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 중 하나가 1억 이상이 넘는 공금위용 의혹이 있습니다. 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라든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썼었고요. 본인이 병원 갈 때마다 조명현 씨가 함께 수행을 하면서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차를 대려고 해서 했었던 굉장히 수치스럽고 되게 좀 갑질에 가까운 그런 또 모욕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또 집에 있는 과일 같은 거 늘 상태로 확인해가지고 싱싱하지 않으면 또 바꿔줘야 되고 또 초밥도 바꿔줘야 되고 또 이재명 후보 아침마다 먹는 이재명 세트라 불리는 그 세트 샌드위치와 과일 만드는 것도 늘 법인카드로 챙겨줘야 되고 도대체 이렇게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쓰는 사람과 공용적으로만 딱 쓰는 이 설랑현 후보와 설랑현 배우자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지나간 일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현재 김혜경 씨와 비교가 되는 설랑현 여사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공격성 멘트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간 멘트가 아니라 현재 스스로 네거티브라든가 검증을 자초한 면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 표심에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진 본능 중에 뭐가 있냐면요. 좋은 것을 해주는 것보다 나에게 싫은 거, 위험한 것들 피하는 게 본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족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도 4개 전과가 있고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배우자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아들까지도 이제 상습 도박의 자금 출처라든가 또는 참혹한 성폭력 언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의혹이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런 가족을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앉혀서 로얄 패밀리를 만들면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려면 능력도 있어야지만 기본적인 소양과 인격과 품성을 가진 분, 청렴하신 분이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 뽑아준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검증, 가족에 대한 검증들이 분명히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상당히 줬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네거티브 관련해서 비방전부터 맞고발까지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심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훼손된 국격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논의가 필요한데 그런 모든 논의가 이런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서 다 묻혀버린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물론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라든가 이준석 후보가 네거티브 공세하는 거 선거공학적으로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번 대선 운동,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게 심했습니다. 지금 선거일 전날까지도 이런 네거티브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네거티브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측면은 어쩔 수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모두 그런 부적절함을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 스스로도 반성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유권자 입장에서 특히 여성 유권자 입장에서는 예. 뭐 유시민 작가가 여성에 대한 비하라든가 여성 폄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이재명 후보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여성 비하와 관련된 그 어떠한 그런 발언들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 정책적인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민주당은 지금까지 꾸준히 여성부를 만들고 여성가족부를 만들고 여성에 대한 성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물론 성사되지 못했지만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하나의 네거티브 사건을 통해서 여성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더욱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방금 이제 뭐 여성 인권과 평등에서 많이 이제 애를 썼다고 얘기하지만요. 예. 지난번에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든가 안희정 전 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분이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대응한 걸 보면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이제 뭐 예를 들면 피해 호소인이라는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2차 가해까지 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 자체가 형수에게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한 것도 확인이 됐었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연예인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폭력 언어를 행사하는데 어떻게 여성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유시민 작가가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내용을 들으면 사과인지 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재적 접근, 한목적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과를 하려면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사과를 해야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을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하면서 뱅뱅 둘러서 얘기한 것은 오히려 더 여성 유권자들의 화를 더 복돋는 그런 하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법한 그런 이제 변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견 있으실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유시민 작가의 사과가 부족하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유시민 작가께서는 더욱더 사과를 해야겠죠. 저는 반복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가 이를 사과라고 느낄 정도에 이를 정도까지는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깜깜이 기간 돌입하기 전에는 이제 지지율에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상황에서 3차 TV 토론에서 발언한 것이 논란이 좀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종적인 득표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준석이죠. 이준석 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요. 사실 그 말과 관계없이 사실 예정된 지지율에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양강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양측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결집하면서 그 표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제3지대에서밖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준석 후보가 물론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는 10%, 딱 10%라는 대단한 성적을 올리긴 했습니다. 대단한 예. 지지율이죠. 10%만 돼도 대선 자금의 절반 정도를 보존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판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결국은 단일화를 거부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뭐 방송 중에 매우 부적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관계없이 어차피 양쪽에서 몰리면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10%를 찍냐 마냐에 관심이 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그 전까지 얻었던 포인트를 다 잃은 토론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만 그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를 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았고요. 1차, 2차 토론회의 경우에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더욱더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그런 모습이 아마 많은 보수 유권자 층에게는 소구하는 측면이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3차 토론회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 3차 토론에서 나온 그 끔찍한 발언, 참담한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뭐 득표율의 감소뿐만 아니라 정치인 이준석의 그런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많은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가 가졌던 그동안 보여줬던 본인 스스로 주장했던 합리적 보수라든가 개혁 보수의 이미지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실망감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번 대선 결과뿐만 아니라 정치인 이준석으로서는 큰 패착을 한 발언이었다. 그리고 추후에 있을 지선과 총선에서 과연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을 이끌면서 보수 정당의 하나의 축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보태고 싶은데요. 예. 이준석 후보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오래돼서 까먹고 있던 것들, 그동안 잊고 있던 것들 다시 소환해 주는데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줬지 그런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을 목격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경찰에 신고할 때 참혹한 살인 현장을 신고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말을 하느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비판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 대선에서 그동안 상당히 몰랐었던 이준석 후보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또는 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또 묘하게 이제 그 대비되면서 부전자재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준석 후보에 의해서 어쨌든 소환이 되고 다시 화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는 영향을 줬겠지만 저는 딱히 이준석 후보한테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선 막판에 불거진 쟁점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리박스쿨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보수 성향단체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원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좀 더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리박스쿨이라는 것도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다가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매체가 지난번 대선에서 김만배 신앙님 이제 허위 인터뷰를 했던 그걸 보도했던 매체거든요. 그때 김만배 씨가 신앙님 씨한테 1억 6,500만 원을 주면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때도 마침 딱 투표를 하기 3일 전에 그걸 의혹을 보도했어요. 근데 지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딱 3일 전에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3일이라는 기간이 뭔가 해명을 하고 또는 오해를 풀고 또는 새로운 반박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박하거나 또는 소명되는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대선 직전에 이렇게 또 하는 가짜 뉴스 또는 여론 선동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게 또 패턴이 나온 게 아니겠는가? 또 여론 공작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의도적 선동이 아니냐,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리박스쿨과 관련된 의혹은 민주당이 제기한 게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잠입 취재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자손군이라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시간도 특정이 되어 있고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인가요? 시간도 특정이 되어 있고 댓글을 다는 방법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문구까지 정하고 있고요. 댓글을 20개 이상 달지 못하기 때문에 20개를 넘게 되면 추가적인 아이디까지 제공하는 식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댓글을 조작하고 만드는 그런 운영하는 팀을 운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의사를 댓글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받을 수 있게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기사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선거 운동죄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처벌 대상이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18대 대선에서 십자군 알바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도 윤모 목사가 주도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실형 선고가 났어요. 그만큼 이거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연결고리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를 통해 살펴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와 이 리박스쿨의 대표라고 하는 손모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오랜 예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도부터 그런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이 손모 대표가 운영했던 여러 단체에서 뭐 강연자로 참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나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접점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손모 대표라는 분은 그 우체국 경력밖에 없는 분이세요. 우체국 근무 경력밖에 없는 분인데 이번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단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학부모 단체를 대표해서 이번에 조정훈 의원이 했던 지지선에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리박스쿨이 과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모든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는 그 위험을 모두 안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 수밖에 없죠. 과연 김문수 후보와 이 손모 대표의 관계는 무엇인지 김문수 후보 스스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인데 세계적인 주식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 기자회견을 두고 진위 여부에 대해서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이 공방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짐 로저스를 자꾸 말씀드리기 전에 좀 예. 저 아까 말씀한 이제 여론조사 공작 이거 좀 여론 네. 공작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지사 이것 때문에 징역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고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꾸리고 있는 이제 여론조사 팀 중에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논란이 됐었고요. DDD 리스트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2022년 3월에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려면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딴지일보 회원이거나 아니면 제명인의 마을 회원인 것을 인증해야지만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느냐. 그날 있었던 모든 언론 기사가 올라오는데 그 기사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쁨, 열세, 보통, 우세, 좋음 이렇게 5단계로 평가해서 그중에서 나쁨과 열세인 곳에 집중적으로 화력을 지원해서 여론을 바꾸는 이제 이런 작업을 했던 곳이 DDD 리스트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박스쿨에 대한 여론 공작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공정하게 이재명 후보가 운영한 것을 의심되는 DDD 리스트도 함께 수사를 한다면 모두 국민들 아마 수용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한쪽만 저렇게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면서 국민들한테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짐 로저스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참 창피한 일이지요. 지금 검사 사칭, 총각 사칭이 했는데 짐 로저스 지지 사칭까지 하는 그런 문제 생긴 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짐 로저스가 조금 전에 실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나는 지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본인이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도에 따르면요, complete fraud, 완벽한 사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언론사는 내가 외국인인데 왜 그 대한민국에 있는 대선에서 누굴 지지하고 말고 이런 입장을 낼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마치 무슨 실무진의 착오라든가 해프닝처럼 축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 스스로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짐 로저스가 나를 지지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자로서 짐 로저스가 가진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죠. 세계 3대 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투자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의 지지를 얻게 되면 내가 시장 경제에서 좋은 신호를 주는구나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이것을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접목시켜서 얘기하면 노쇼 호텔 경제론과 비슷한 거예요. 짐 로저스는 실제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짐 로저스가 지지했다는 소문이 돌고 그래서 증시가 활성화를 띠고 그럼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 논리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도 있지도 않은 그런 지지를 가지고 공작을 해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 하다가 들켰다는 거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이렇게 뭔가 하면은 뭔가 이재명 후보가 하면 믿을 수가 없다. 저게 진짜야? 이거 먼저 걱정해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생겨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짐 로저스의 그런 지지 선언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건 아닙니다. 보통 지지 선언이라고 한 것은 그 단위별로 그 본부별로 지지 선언을 모아서 발표를 하곤 하죠. 지금 실무진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짐 로저스 측과 그런 문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라든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공작 정치라고까지 과대해서 왜곡돼서 표현될 정도인지 저는 의문이에요. 짐 로저스 씨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이 폭등한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폭등한다거나 그런 현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지지선언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분이고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그분의 의견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든가 일부 문구에서 다른 부분이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준비 소홀이라든가 그런 뭐 과실 측면에서만큼은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공작 정치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도 하나의 네거티브 공세, 정치 공세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좀 여기서 빠뜨려서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북한대학교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짐 로저스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대선 후보와 직접 소통이 가능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아주 측근의 외신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외교 안보 전문가 또 경제 전문가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북한 교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받고 이재명 후보는 좋다. 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내 SNS에 올린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저는 가능한지 의아합니다. 의아하고 또 그 북한 교수가 또 영국에 있는 북한 공사랑 또 얘기를 하면서 서로 또 평소 친분이 있는 것처럼 서로 대화를 나눴던 게 또 보도가 됐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혹시나 또 북한이라든가 북한 공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소통을 해왔는 게 아닌가. 국민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지금 이 대선 전국에서 북한 쪽과 교류한 사람과 소통을 하고 이번 지지선언을 뭐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짐 로저스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대북 경제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그런 가능성과 그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국내 인사들과 또는 해외 인사들과 여러 차례 교류를 하고 교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지 대북 평화가 이루어지고 대북 사업이 진전이 되고 교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어떻게 보면 누가 당선이 되는 게 더 유리할지는 더욱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입장, 대북관을 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짐 로저스 씨 입장에서는 더욱더 타당하고 합리적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지선언을 일부 이끌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뭐 북한과의 연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판까지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21대 대선. 사전 투표율은 일단 34.74%,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최종 투표율의 경우에는 97년도 15대 대선 이후에 80%를 넘긴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최종 투표율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내일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가장 투표율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89% 정도 됩니다. 거의 90%인데 그때가 바로 개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선거 그때가 가장 참여율이 높았었죠. 그리고 그 위에 쭉 보면 나중에 가다가 2007년인가 보면요 이명박 이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투표 참여율이 60%대입니다. 이때 가장 낮거든요. 왜 이때 가장 낮았냐면은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가 너무 뻔한 상황.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투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을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마도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투표 참여율을 진영해서 굉장히 독려를 하면서 투표 참여율 높아질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79% 이상은 나오지 않겠는가. 거의 80% 넘는 투표 참여율 나온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80% 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굉장히 높은 최종 투표율을 예상을 하셨는데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최종 투표율이 77.1%가 나왔더라고요. 내일 최종 투표율 어떨까요? 뭐 최종 투표율을 예상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당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투표를 보이는 것이 더욱더 정당성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겠죠.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참여하고 본인들의 뜻을 투표로 행사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80%를 넘는다고 한다면 그 의미 자체는 굉장히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거나 불리하거나 그런 걸 따지지 않고서라도 네.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사전 투표율 당시에 첫 번째 첫날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 조기 대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6개월 만에 드디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표율도 아마 연동해서 높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설령 뭐 8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저는 뭐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주 진보 진영과 중도 진영이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더욱더 유리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 한편에 앞서 사전 투표 기간에는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글쎄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이런 오해를 자초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이제 의혹 같은 게 완전히 싹 가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 어떻게 한 사람이 2번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투표용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거 이것도 사실 엄격히 따지면요 투표를 한번 기권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갔다 온 관 내에서 역 내에서 벗어나서 나갔다 온 투표에 대해서는 그걸 무효 처리하는 게 아마 원칙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었었고요. 또 이제 투표 봉투에 또 다른 이제 이미 이제 기표된 투표용지에 들어있었다는 거 이것도 이제 물론 수사 중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실 관리 논란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반복되는 거 국민들에게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만 더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해외에서 지금 보면은 사전 투표가 없는 나라가 좀 많긴 합니다. 선진국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전 투표 관리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반복된다 그러면 사실 사전 투표 제도가 유지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번 기회에 사전 투표 제도를 없애고 본투표 하나로 가서 투표함을 이동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일단 이번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는 선관위 차원에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대책과 예방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사실 이렇게 뭐 대리 투표라든가 이런 사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생소할 거예요. 저 역시도 사실 보지도 못했던 이런 사건들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발생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선관위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든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사전투표의 필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지금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든가 학생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 당일 하루 만에 지금 주소지로 이동을 해서 투표를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전 투표를 통해서 지금 관외 지역이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본인의 뜻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의 모습을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그런 대리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위임을 받고 그런 각종 행위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더욱더 사전투표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관위 사태와는 무관하게 그 부분은 별개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밤 12시면 모든 선거운동이 마무리가 되고요. 21대 대선 이제 모든 건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